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방송 일부 전현식입니다. 통합당 공천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수치로는 87%입니다. 호남을 빼면 거의 다 됐다고 해야 되겠군요. 많은 언론의 분석 기사 중에서 중진 판가리가 현실화됐다. 이 동아일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선 이상 중진 70%가 물러났으니 그럴만도 하죠. 당 지도부조차 공천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했으니 공관위가 힘을 가진 공천이었다 썼더군요. 그런데 이 분석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조경태, 정미경 최고위원들은 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죠. 청년목신 신보라 최고위원도 어쨌든 파주갑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도 상주군이 의성청송에서는 컷오프 됐지만 구제되어서 중랑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으니 말입니다. 사실 모두 다 구제됐죠. 어쨌든 살아남은 인은 5선의 심재철, 4선의 나경원, 조호영, 정진석, 그리고 정우택, 조경태, 신상진 의원 등 7명입니다. 어제는 정병국 의원이 험지 출마를 요구받다가 불출마를 선택하면서 마지막으로 탈락한 중진이 됐습니다. 4선 이상 불출마 선언한 8명째죠. 남원정으로 불린 의원 중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만 남았군요. 이 외에도 손학규의 바른팔이라고 불리던 3선의 이찬열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통합당에 입당을 했는데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을 한 게 짐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법사위원장을 했고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악역을 맡았던 3선의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가 예정됐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 추가 모집을 했으니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미 판사 출신도 또 변호사 출신도 응모를 했다고 하는군요. 김영호 위원장이 다시 기자들에게 한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모습을 버리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가라는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 공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날 통합당 공천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이틀 전에 컷오프 됐던 홍준표 전 당대표가 어제 양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홍 대표가 한 말입니다. 경쟁자 쳐내기와 김영호 위원장의 사감이 겹쳐 저를 궁지에 몰아넣는 막천이다. 막천. 이 막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 없더군요. 참 재밌는 신조어입니다. 그동안 홍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곤 했는데 막상 기자회견에서는 당장은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천은 원천무효이니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달라며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선거도 임박하고 하니 조속히 답을 달라.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다. 듣고 보니 무시무시한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42일간 모욕과 수모를 주면서 내팽개친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인간이 할 도리는 아니다. 그 과정을 들어보니 홍 대표가 흥분할 만도 하더군요. 홍 대표는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사천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양아들 수양딸 공천 첫건 내리꽂기로 하면서 국민에게 표 달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잡을 사람은 황 대표밖에 없다. 아마 김영호 위원장 등골에 식은땀이 흐를 것 같습니다. 공천 반발은 대구 경북 지역에도 이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갑에서 낙천을 당한 곽대원 의원은 이도화 전 의원의 단수 공천에 반발했습니다. 이도화 전 의원은 공천 발표일 오전까지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해명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는 셈입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 주황회장이라는 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역시 반발이 컸습니다. 양금희 회장은 이 지역에서 대학을 다닌 인연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근데 무엇보다도 좌파 세력과 가깝다는 인신 공개까지 나왔죠. 양 회장 역시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해서 이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딱합니다. 이래서 안방 지역에서는 경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불만 없는 공천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나저나 이 나라가 지금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놀라운 뉴스 하나가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강정 해군 기지에 민간인 4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해서 1시간 동안이나 플랜카드를 든 시위를 벌이는데도 해군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이었습니다. 4명이 오후 2시 10분부터 15분간 철조망을 자른 뒤에 2명이 침입해서 군수기지 없는 평화의 섬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군은 시위 1시간이 지났어야 5분 대기조가 출동을 하고 CCTV 확인을 한 다음에 4시쯤에 이들 4명을 체포한 뒤 대공 혐의점이 없자 퇴거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강정기지 지휘관 해임 사유입니까? 아니면 해군 작전사령관이나 해군 총장, 더 나아가 합참의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군의 기강이 이 정도로 무너졌으면 해군 참모총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어제는 문자 그대로 블랙먼데이였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염려한 이상으로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85포인트 4% 이상 폭락해서 1954.77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만 무려 68조가 증발한 셈입니다. 외국인 하루 순매도가 코스피만 1조 3천억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글로벌 리세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8.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시장 폭락은 우리만이 아니죠. 일본 니케이도 5%, 중국도 3% 이상 동반 폭락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은 개장 직후에 7% 이상 다우지수가 폭락하면서 한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언론을 보니 이 상황에도 기재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관망 상태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쯤 되면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란 걸 열던 한국은행도 조용합니다. 하는 관계자는 회의를 열었는데 외부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했더군요. 정말일까요? 금융관계자들이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호코 퀘케 트란시비트 이 라틴어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인가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더군요.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심의 보수 통합을 위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박영준 전 의원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얼굴을 붉힐 사건을 만든 겁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2시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 역시 입장문이라는 걸 냈더군요. 고심 끝에 결정을 하고 신청을 했지만 총선 불출마 약속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솔직히 그분은 의회에 돌아갈 만하죠. 그런데도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가 공천을 신청하자 아마 통합당 내부에서 중립적 조정자를 자처해 놓고 통합 이후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모양새가 우습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는데 글쎄요. 불출마 약속은 도대체 왜 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정치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일 전에 이 방송 211화에서 통합당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듣고 비판을 한 내용이 있죠. 바로 김종인 씨를 이번 선거에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통합당은 김종인 씨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군요. 황교안 당대표는 회의 뒤에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징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몇몇 분들과 함께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에드블룬을 띄운 건 아니죠. 대중 반응을 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은 뒤에 대중을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조선일보를 보니 통합당의 한 최고위원이 한 말이 있더군요. 최고위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부분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전 대표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갈지 황교안 대표와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갈지는 결론 내지 못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씨는 단독위원장을 원하겠죠. 그분이 성향이 그렇으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공약을 포함한 선거 전략을 진두지휘할 정권을 가지겠다고 할 겁니다. 아마도 황 대표는 그렇게 해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보수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할수록 혼란은 더 크겠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씨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1년이죠. 전국구로 국회의원이 된 뒤에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되고 또 노태우 정부 때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하고 다시 YS 정부 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한학갑 선생의 당수였던 작은 민주당으로 가서 네 번째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그 뒤에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으로 와서 비대위원이 된 뒤에 다들 아시다시피 당의 이념에서 보수를 빼내자며 당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죠. 보수 정당을 갑자기 좌파 정당으로 둔갑을 시킨 괴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때 비대위원을 함께한 분이 이상돈, 이준석 씨 이런 분들이었죠.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뻔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선거 당일 오후 3시 이후에 투표율 상승에 놀랐던 60대 이상 보수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가서 역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뒤 김종인 씨는 다시 한번 또 변신을 했죠. 민주당으로 건너가서 지난 총선을 지휘하면서 승리를 한 겁니다. 본인도 5번째 비례대표 의원이 됐죠. 전무후무한 기록을 만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분을 선대위원장으로 하든 안 하든 통합당은 승리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김종인 씨가 늘 이기는 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는 어느 쪽에 이길지 잘 아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분입니다. 그가 통합당으로 온다면 중도층의 외연을 넓히는데 도움은 되겠죠. 다만 통합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TK와 PK의 일부 표의 입안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날의 보수층은 통합당을 유일한 보수 정당으로 의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거와는 상관없이 통합당은 정체성에서 대혼란을 겪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김종인 씨가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보수주의는 물론 범자유주의와도 아주 거리가 먼 좌파의 강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독일 사회민주당과 산별노조가 내세우는 핵심 강령이죠. 저 역시 통합당에 대해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봄은 창밖에 와 있습니다. 잠시 뒤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